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희탁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이미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 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의 맹공에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손꼽힙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거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개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 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속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시한이 만료되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그룹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도 결국 재상고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의 주요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시한을 앞두고 재산 분할 확정 여부를 결정할 열쇠를 쥔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경우 이전보다 4천억 원가량 줄긴 했지만 1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의 경우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루게 되면 일부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재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모두 9,440억 원. 이마저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액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지급이 늦어지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에 1억 3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고 한 달이면 39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담에도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38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과정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최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최 회장이 구속되며 잠잠해졌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같은 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며 이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선 보유 주식 가치만 조 단위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투기 재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한 노관장 측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메모와 어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위자료는 1억에서 20억으로 재산 분할액은 665억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 회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의 중동 장기 파병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최근 미 항공 링컨 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경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9개월째 이란 앞바다에 떠 있는 링컨함 배치가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멀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함은 이동하고 있거나 아주 곧 이동할 거라며 비슷한 다른 항모와 교대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That ship is moving right now, or very shortly, and it's being replaced with another very similar ship. No. Not nearly long enough.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올해 1월 중동에 배치됐는데 최근 승조원들의 건강 악화와 자살 시도 등 한계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중부사령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링컨함 내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수병 7명이 사망했다거나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3일 바다에 빠진 수병 1명도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항모로 교대할 거라고 밝힌 만큼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해상 봉쇄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한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며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추가 경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에 이란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거라며 해상 봉쇄와 결합한 제재 형태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건 공습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이란의 핵보유 금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at's goal number one. Keep oil and gas cheap for Americans all over our country. And then obviously goal number two is en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석유회사 유조선 피격 사건과 미국 이란 간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 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측은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 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에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 제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등 축산농가 피해가 컸는데요. 폭염이 주춤해도 가축은 누적된 열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축사 천장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소들은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사료를 먹거나 축사 안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농장주는 여름 내내 선풍기를 거의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소가 먹는 사료량이 줄면서 체중 증가와 번식에도 영향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들의 섭취량도 떨어지고 정체율도 떨어지고 특히 번식우들은 수정도 덜 되고 모든 것이 피해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 충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4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폐사 피해는 가금류와 돼지에 집중됐지만 소도 더위가 이어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는 땀으로 체온을 낮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되새김질 과정에서도 몸 안에서 계속 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더위가 이어지면 사료를 잘 먹지 않거나 숨을 가쁘게 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밤에도 몸에 쌓인 열을 충분히 식히지 못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음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한편 선풍기와 차광망을 활용해 열 축적을 최소화하고 밤 사이에는 선풍기를 지속적으로 틀어주어
더위가 한풀 꺾이더라도 오랫동안 쌓인 열 스트레스의 영향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한 차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축산 농가의 여름철 가축 관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은 자칫 심각한 온열 질환을 겪을 위험이 큰데요.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이 드론으로 이들을 살피고 순찰차를 임시 쉼터로 활용하며 폭염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자치경찰관이 순찰을 위해 드론을 띄웁니다. 인적이 드문 농경지를 중심으로 폭염 취약 지역을 살핍니다. 드론을 띄우면 이처럼 밭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노인에게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폭염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특히 80살 이상 고령층 환자 4명 중 1명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경찰은 현장 감시부터 출동까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순찰차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네, 삼촌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에 저기 와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대형 순찰차는 임시 쉼터로 활용해 노인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뭐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시간도 보내고 좋잖아요. 우리 아들보다도 낫네요. 지난달 시행 이후 자치경찰이 직접 만난 농업인은 710여 명. 생수와 모자 같은 폭염 예방용품도 함께 건넸습니다.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힘든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찾아뵙고서 쉬면서 온열 질환 예방을 하도록. 폭염 속 고령 농업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 살피는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밤사이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점,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고 전철과 버스가 멈추면서 공항에선 7,000명 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하상가 계단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이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는 이미 강처럼 변했습니다. 우미다. 야바. 야바 야바. これはさすがにちょっと俺もやばいかなと思っている. 바퀴가 큰 버스도 밀려드는 물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바닥 맨홀에서는 건물보다 더 높게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밤사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바현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었습니다. 지바시에서 12시간 동안 내린 비만 348mm. 8월 한 달치 3배가 넘는 양이 한 번에 내렸습니다. 지바현엔 재해경계 최고 단계인 5등급 폭우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폭우에 전차와 버스가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은 역 주변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도 7,000명 넘게 발이 묶이면서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나 강범람, 저지대 침수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국 베이징엔 우리의 옛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사적지가 공인된 것만 26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들의 이념 성향 탓에 국내에서조차 외면받으면서 독립시인 이육사 선생의 순국 장소마저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둘러봤습니다. 베이징 동물원 귀퉁이에 자리 잡은 근대식 건축물 창관루. 옛 청나라 서태후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1년 무장 독립단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2달 동안 군사 통일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국경의 독립운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금성 주변에 보존된 전통 가옥거리 둥창후퉁엔 중일전쟁 때 일본 헌병대 지하 감옥터가 있습니다. 수감번호 264, 시인이자 독립투사였던 이원록 선생이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국한 곳입니다. 그런데 3년 전쯤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유적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2021년 YTN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훼손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26곳으로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의 27곳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위주였던 이념 성향 탓에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잊혀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전수 실태 조사로 훼손 변형 등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리와 보존을 제대로 하려면 현지 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연장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무대가 잇따릅니다. 특히 강제 이주로 흩어진 고려인의 역사를 조명한 연극이 대학로에서 초연한 뒤 중앙아시아 세계국 순회에 나섭니다. 이광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비에트 정신을 받는 장엄하고 거룩한 연극을 만들어 주시오. 1930년대 러시아 연해주 신안촌. 춘향전을 준비하던 무대로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단원들은 중앙아시아행 열차에 끌려갑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90년 넘게 우리 민족의 말과 예술을 지켜낸 고려극장의 실화를 다룬 연극이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묵직한 주제지만 흥겨운 국악 리듬에 해악을 얹어 쉽고 빠르게 전개합니다. 연기뿐 아니라 연희 그리고 전통에도 전공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을 500대 1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퓨전식으로 전석 매진된 국내 공연을 마치면 중앙아시아 나라들로 유랑극단의 90년 횡단기를 실어 나릅니다. 저희 나라를 너무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꼭 한번 땅을 밟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이 지구의 어느 편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배경으로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세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아나키스트. 역사적 사건 자체보다 혁명과 생존, 이상과 현실에서 흔들리는 청춘들의 서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이번 재연에선 젠더 프리 캐스팅을 도입해 인물과 관계를 바라보는 폭을 확장합니다. 자유와 평등, 인류애를 노래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순국 선열을 기리는 클래식 무대도 시민과 함께합니다. 이 무대가 끝나고 유럽 순회 공연에도 나서는 시향. 야판 치베덴 감독의 친정인 암스테르담 대공연장에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을 맡아 다음 주부터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릅니다. BTS의 뉴욕, 뉴저지 공연이 대성황을 이룬 데 이어 가수 존박 등도 뉴욕 무대에 서는 등 K컬처가 미국 현지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뮤지컬 시카고에서 여주인공 록시 하트 역을 맡아 지난 2012년부터 활약해온 뮤지컬 배우 아이비.
600회 넘는 공연을 소화한 끝에 브로드웨이의 오디션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뉴욕 엠베서더 극장에서 24차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내 무대 출신 한국 뮤지컬 배우가 브로드웨이 현지 프로덕션의 주연으로 직접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뮤지컬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이렇게 같은 작품으로 주역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고 또 기적 같은 순간이고. 1920년대 시카고에서 범죄자 록시아트가 유명 가수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시카고는 30년간 브로드웨이에서 12,000회 이상 공연됐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프로듀서는 아이비의 노래와 춤, 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he's a very, very talented actress, and now she represents that wonderful country of yours here on Broadway. It seemed to be a perfect combination, and that's why we have her here. 아이비는 영어 대사가 어렵지만 미국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한국 배우들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이돌 중심의 K-팝으로 시작된 K-컬처 열풍은 뮤지컬과 싱어송라이터 음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며 미국 대중문화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BTS의 뉴욕 뉴저지 공연이 대성황을 이룬 데 이어 뉴욕 한국문화원에선 존박 등 한국 가수들이 우리의 감성을 현지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제 K-컬처는 더 이상 특이한 이국적 문화가 아닌 미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글로벌 음악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의 올해 2분기 미국 음악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BTS의 미국 내 인지도가 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TS에 대한 호감도는 46%를 기록해 지난 2021년 첫 조사가 이뤄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80여 명이 대피하고 실외기실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 251세대 전기 공급이 끊겨 4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다치거나 고립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주민이 냉방 설비를 쓰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전은 서교동 공사 현장의 가설 기둥이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했다면서 밤 10시 4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를 활용해서 휴가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휘서 차량들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40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 방향 정체는 사흘 중 오늘이 가장 붐비겠는데요. 오전 6시부터 정체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정오 무렵 최대 정체가 예상되니까 이동 계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정체가 길어졌는데 이 강원권으로 가는 길이 특히나 불편합니다. 60번 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부터 밀리는데 화도를 지나 서종까지 19km 정체로 해당 구간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 이상 필요하고요. 이후 강원권에 접어들면 조양과 춘천 사이로도 정체가 살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경기권 내 통과하기가 불편합니다.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한 번에 11km로 길게 밀리고 이후로도 호법 부근에서 5km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여주에서 45번 고속도로 갈아타 창원 쪽으로 내려간다면 감곡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기권에서는 오산 일대 지나가기 불편하고 이후 충청권에 접어들면 천안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천안분기점에서 25번 고속도로 갈아타 논산 쪽으로 간다면 남풍새 부근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 중부 일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100에서 150mm,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50mm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그리고 밤부터는 충청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3도, 청주는 26.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